비리시한 피 냄새가 콧속을 후비고 들어와 뇌수까지 진동하는 듯했다. 찢어질 듯한 짐승의 단말마가 흑무곡 헤이우구의 자욱한 안개를 찍고 울려 퍼졌을 때 나무꾼 강소의 발걸음은 저절로 땅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것은 산짐승이 내지르는 평범한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지옥의 문턱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망자의 절규와도 같았고, 동시에 천지를 호령하던 제왕이 굴욕적인 고통에 몸부림치며 토해내는 분노의 포효와도 같았다. 강소는 등짐을 진 채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앞을 가로막은 빽빽한 가시덤불 숲을 응시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쿵쿵거렸다. 본능은 당장 뒤돌아 도망치라고. 이곳은 인간이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금단의 영역이라고 귓가에 속삭이고 있었으나 기이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연민이 그의 발목을 잡아 끌었다. 그 소리의 근원지에는 분명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비극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하면서도 그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의 낡은 낫을 고쳐주었다.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짙은 안개 속을 헤치고 나아가자 서서히 그 압도적인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거대했다. 실로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했다. 늙은 소나무 뿌리 쪽에 웅크리고 있는 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영물, 바로 베코바이후였다. 온몸이 눈처럼 하얀 털로 뒤덮여 있었으나 지금 그 고귀한 털은 검붉은 선혈로 낭자하게 얼룩져 있었다. 놈의 오른쪽 앞다리가 무쇠로 만든 끔찍한 덫에 깊숙이 물려 있었는데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점이 찢겨나간 상처에서는 끊임없이 붉은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덫은 인간이 곰을 잡기 위해 설치한 것보다 훨씬 크고 흉악해 보였고 상우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긁고 있었다. 강소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다. 저것은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라 이 산을 지배하는 상운 샨준 이미 틀림없었다. 크으릉, 짐승이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강소를 노려보았다. 그 순간 강소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호랑이의 눈은 밤하늘의 별을 박아 넣은 듯 형형하게 빛나는 금빛이었으나 그 안에는 살기보다는 깊은 고통과 체념이 서려 있었다. 강소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놈이 비록 덫에 걸려 있다 한들 날카로운 발톱 한 번이면 자신의 목숨 따위는 파리 목숨처럼 날아갈 것이 분명했다. 당장 도망쳐야 한다. 마을로 내려가 사냥꾼들에게 알리면 큰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간사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 순간 산군의 눈빛이 다시금 강소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빛은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도 인간적이었다. 도와다오. 마치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강소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가난한 나무꾼이었지. 비겁한 밀고자는 아니었다. 더욱이 역물을 해하면 3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노인들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강소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랑이에게 다가갔다. 상우님, 제 말이 들리십니까? 저는 당신을 해치러 온 사냥꾼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호랑이는 입을 크게 벌려 송곳니를 드러냈으나 강소가 낫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보이자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잦아들였다. 영물은 영물인 모양이었다. 인간의 살기와 호의를 구분할 줄 아는 듯했다. 강소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는 것을 느끼며 호랑이의 다리 쪽으로 몸을 숙였다. 가까이서 본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참혹했다. 녹슨 소에
이빨이 근육을 파고들어 뼈까지 닿아 있었다. 이대로 두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죽거나 상처가 썩어 들어가 결국 목숨을 잃을 것이 자명했다. 강소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조금 아플 것입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강소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덫에 양쪽 날개를 잡았다. 쇠로 된 덫은 어찌나 강하고 뻑뻑한지 성인 남성의 힘으로도 꿈쩍하지 않았다. 강소는 입술을 깨물며 온몸에 체중을 실어 덫을 벌리려 애썼다.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용을 쓰자 손바닥 가죽이 벗겨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강소가 기합을 지르며 덫을 당기자 호랑이 역시 고통스러운 듯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었다. 덫이 뼈를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숲을 울렸다. 만약 이때 호랑이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강소를 공격한다면 그는 꼼짝없이 황청일로 가게 될 것이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계곡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러나 호랑이는 기이하게도 발버둥 치지 않고 강소가 하는 양을 가만히 지켜보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마치 이 인간이 자신을 구할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있다는 듯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억겁과도 같은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녹슨 소의 덫이 삐걱거리며 아주 조금 벌어졌다. 강소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팔 근육은 터질 듯이 경련했다. 조금만 더. 그는 이빨이 부서져라 앙다물고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찰나의 순간 덫이 충분히 벌어졌고 강소는 재빨리 굵은 나뭇가지를 덫 사이에 끼워 넣어 다시 다치지 않게 고정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피투성이 다리를 덫에서 빼냈다. 다리가 빠져나오는 순간 호랑이는 안도의 한숨 같은 깊은 숨을 내쉬며 바닥에 머리를 떨구었다. 강소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거친 숨소리만이 두 존재 사이를 메우고 있었다. 강소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찢었다. 그리고 주저없이 호랑이의 상처 부위를 감싸주기 시작했다. 피가 멈추지 않아 천은 금세 붉게 물들었지만 그는 약초를 캐러 다니며 익힌 지식으로 근처에 자라난 지혈초를 씹어 상처에 덧발랐다. 쓴 풀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역겨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호랑이는 따가운 듯 움찔거렸지만 강소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거대한 맹수와 보잘것없는 나무꾼이 서로의 천을 나누며 생명을 구하는 기묘한 광경이었다. 강소가 지혈을 마치고 붕대를 단단히 매듭짓자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 거대한 그림자가 강소를 덮쳤다. 강소는 이제 죽는 것인가 싶어 눈을 질끈 감았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짐승이라 해도 할 말이 없었다. 배고픈 맹수 앞에서 인간은 그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예상했던 날카로운 이빨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거칠고 따뜻한 무언가가 강소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호랑이가 거친 혀로 강소의 얼굴에 묻은 땀과 흙먼지를 핥아준 것이었다. 강소가 놀라 눈을 뜨자 바로 코앞에서 금빛 눈동자가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깊고 그윽한 마치 수천 년을 살아온 현자의 눈빛과도 같았다. 호랑이는 한참 동안 강소를 바라보다가 나직한 소리로 그르렁거리며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것은 분명한 감사의 표시였다. 짐승이 인간에게 머리를 숙이다니.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호랑이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숲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꼬리끝이 안개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출 때까지.
강소는 넋을 잃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피로가 밀려왔다. 강소는 털썩 뒤로 드러누웠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오늘 땔감을 구하지 못했으니 아내에게 면목이 없겠지만 살아 돌아간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겨야 했다. 아니, 그는 방금 전설을 목격했고 그 전설의 생명을 구했다. 이 기이한 체험은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 될 것이었다. 사람들은 미친놈 취급을 하거나 호랑이 가죽이 어디 있냐며 탐욕을 부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강소는 텅 빈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소리가 마치 상운의 작별 인사처럼 들렸다. 마을로 돌아온 강소는 아픈 아내를 보살피며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가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의 삶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가 나무를 하러 산 입구에 갔을 때였다. 누군가 놓고 간 듯한 멧돼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목덜미에는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선명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땔감이 떨어질 때쯤이면 장작패기 좋은 고목이 집 근처에 쓰러져 있기도 했고 산비둘기나 꿩 같은 날짐승들이 마당 앞에 놓여 있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강소에게 산신령이 붙었다며 수군거렸지만 강소만은 알 수 있었다. 그것이 흑무곡에서 만난 그 백호가 보내는 은밀한 보은보은이라는 것을. 가난한 살림살이에 짐승의 고기는 큰 보탬이 되었고 아내의 병세도 고기를 구워 먹인 덕분에 조금씩 호전되어 갔다. 강소는 밤마다 산 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 상우님, 이 미천한 놈을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다시는 인간의 더러운 덫에 걸리지 마시옵소서. 그는 진심으로 빌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운명이란 얄궂게도 평화로운 시절을 길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10년이라는 세월은 강소의 머리에 희끗한 서리를 내리게 했고 세상은 더욱 험악하게 변해갔다. 조정의 기강은 문란해지고 지방 관리들의 수탈은 날로 극심해져만 갔다. 특히 새로 부임한 형암조 씨는 탐욕스럽기가 이를 데 없는 자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마을의 토지대장을 조사하고 세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자들의 땅을 강제로 몰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조형암의 탐욕스러운 눈길은 마을 외곽,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강소의 오두막에 머물렀다. 그곳은 낡았지만 뒤로는 울창한 숲이 있고 앞으로는 맑은 가을이 흐르는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라 불릴 만한 곳이었다. 어느 날 밤 관아의 포졸들이 강소의 집을 들이닥쳤다. 그들은 다짜고짜 강소를 포박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내 이놈 나라에서 그 많은 약초를 몰래 캐내어 밀매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포졸 대장의 호통에 강소는 어안이 벙벙했다.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나무를 해답하는 나무꾼일 뿐. 약초 밀매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강소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지만 포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온 정체불명의 약초 꾸러미를 강소의 창고 구석에서 찾아내는 척하며 소리쳤다. 증거가 여기 있다. 이놈을 당장 관아로 압송하라. 아내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포졸들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내고 강소를 끌고 갔다. 그것은 명백한 모함이었다. 조형암이 강소의 집터를 빼앗기 위해 꾸민 비열한 연극이었던 것이다.
끌려가는 강소의 등 뒤로 아내와 어린 아들의 통곡 소리가 멀어져 갔다. 10년 전 흑무곡에서 느꼈던 죽음의 공포가 이번에는 짐승이 아닌 인간의 탈을 쓴 악귀들에 의해 다시금 그를 덮쳐오고 있었다. 차가운 돌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뼈마디를 파고들었다. 관아의 옥사, 유씨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썩은 집단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이름 모를 죄수들이 흘린 대소변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강소는 퉁퉁 부어오른 눈을 간신히 뜨며 허공을 응시했다. 지난 10년간 그는 가난했지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 상훈이 베풀어준 은혜 덕분에 아내의 병이 나았고 뒤늦게 얻은 아들놈이 아비의 지게를 밀어줄 만큼 자라났다. 비록 거친 벗을 입고 보리밥을 먹을지언정 가족이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던 저녁상이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했었다. 그러나 그 소박한 행복은 탐관오리의 검은 욕망 앞에 허무하게 짓밟히고 말았다. 강소는 욱신거리는 손목의 통증을 느끼며 주먹을 쥐었다. 억울했다. 하늘이 무심하다는 말이 이토록 사무치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조인 강소, 형틀에 메어라. 옥졸의 고함소리와 함께 철창문이 쾅 하고 열렸다. 강소는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며칠 만에 마주하는 햇살은 눈이 멀 것처럼 따가웠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형틀이 놓여 있었고 붉은 관복을 입은 형암 조만석이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그의 번들거리는 기름진 얼굴과 살이 쪄서 터질 듯한 뱃살은 굶주린 백성들의 고열을 얼마나 빨아먹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조만석은 강소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그 옆에는 아첨을 일삼는 이방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장부를 넘기고 있었다. 내 이놈, 강소라 했던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조형암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강소는 형틀에 묶인 채 고개를 들어 형암을 노려보았다. 삿도, 소인은 억울합니다. 평생 산에서 나무만 해온 놈이 어찌 나라님께 진상할 산삼을 훔쳤겠습니까? 그 약초 꾸러미는 소인이 본 적도 없는 물건입니다. 강소의 절규에 조형암은 미간을 찌푸리며 부채를 탁 접었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 너의 집 창고에서 나온 물증을 확보했거늘 감히 관아를 능멸하려 드느냐 여봐라. 저놈이 바른 대로 불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형암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옥졸 2명이 달려들어 강소의 다리 사이에 굵은 몽둥이를 끼워 넣었다. 으드득 뼈가 비틀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강소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정강이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격통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눈앞에 있는 인간의 탈을 쓴 악귀들의 조소였다. 조형암은 강소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꼴을 보며 마치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 혀를 찼다. 쯧쯧 미련한 놈, 그냥 훔쳤다고 시인하고 그 훔친 돈으로 산 땅 문서를 내놓으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줄 터인데. 형암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말은 오직 강소의 귀에만 들릴 듯 작았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심장에 박혔다. 결국 목적은 그것이었다. 강소의 집터. 며칠 전 지나가던 직관이 강소의 집터를 보고 금계포란형 진지바우루안싱의 명당이라 칭송했던 것을 형암이 주워들은 것이 분명했다. 그깟 땅 한 조각 때문에 죄 없는 가장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 하다니
나의 다리가 부러져도 거짓을 구할 수는 없다. 강소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힘겹게 내뱉었다. 10년 전 흑무곡에서 만난 짐승조차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알았고, 고통 속에서도 눈빛으로 감사를 표할 줄 알았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으니 강소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때 그 백호의 눈동자에서 보았던 기품과 위험은 지금 눈앞에 있는 벼슬아치의 눈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오직 탐욕과 기만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강소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이를 악물고 버텼다. 여기서 무너지면 자신의 억울함은 영영 밝혀지지 않을 것이고, 남겨진 아내와 아들은 평생 역적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쓰고 살아가야 했다. 독한 놈이로고 매우 쳐라,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쳐라. 조형암은 자신의 회유가 먹히지 않자 화가 난 듯 소리쳤다. 주리를 틀던 몽둥이가 빠지고 이번에는 넓적한 곤장이 강소의 엉덩이와 등짝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퍽퍽 둔탁한 타격음이 마당을 울릴 때마다 강소의 입에서는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한 대, 두 대, 10대. 숫자가 늘어날수록 고통은 감각을 넘어서 마비로 이어졌다. 살가죽이 터지고 피가 튀어 흙바닥을 적셨다. 강소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져 갔다. 멀리서 아내의 울부짖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여보, 아버님, 10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과 갓 태어났을 때 방긋 웃던 아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곤장을 치던 옥졸 하나가 멈칫하더니 형암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사또, 이놈이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죽어버리면 자백을 받지 못해 장부 처리가 곤란해집니다. 조형암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휘저었다. 에이, 재수없는 놈. 잠시 멈추어라. 형암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소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강소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렸다. 강소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형암을 향했다. 잘 듣거라. 내 놈이 끝까지 버틴다면 내 처자식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관비로 팔려가 평생을 노비로 살게 하고 싶은가? 그것은 협박을 넘어선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강소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려 흙먼지와 뒤섞였다. 가족을 건드린다는 말에 찢겨나간 심장이 다시 한번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다. 네, 이 천벌을 받을. 강소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다. 고개가 툭 떨어지자 형암은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손을 탁탁 털었다. 끌고 가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죄인 강소를 유배지로 보낼 것이다. 죄명은 국법을 어기고 귀한 약재를 훔친 절도죄다. 형암은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선포했지만 이방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유배지는 핑계고 가는 길에 흙무곡을 지날 때 은밀히 처리하거라. 시체는 짐승밥으로 던져버리고 실족사했다고 보고하면 그만이다. 알겠느냐? 이방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조아렸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사또, 뒤탈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강소는 다시 차가운 옥사로 내동댕이 쳐졌다. 의식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등과 다리의 통증은 불이 붙은 듯 생생했다. 밤이 깊어지자 옥사 아는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창살 사이로 창백한 달빛만이 비스듬히 들어와 강소의 피 묻은 몸을 비추었다. 그는 움직일 힘조차 없어 엎드린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몸이 망가지니 마음도 약해졌다. 차라리
10년 전 호랑이 덫을 풀어주지 말고 도망쳤더라면, 아니 그날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더라면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강소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짐승과의 신의를 지킨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었다. 죄는 오직 저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 있었다. 산군님, 강소는 퉁퉁 부은 입술을 달싹이며 나직이 불렀다. 10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신비로운 존재.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그 짐승이 그리웠다. 인간 세상의 법도는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었지만 흑무곡의 법도는 오직 힘과 의리만이 존재했다. 차라리 상운이 다스리는 그 깊은 숲속이 이곳보다는 훨씬 정의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소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렸다. 자신이 죽더라도 처자식만은 무사하기를, 그리고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인간이 아닌 숲의 나무나 바람으로 태어나 저 더러운 속세를 떠나 살기를. 새벽녘 닭이 울기도 전에 옥문이 열렸다. 험상궂게 생긴 포졸셋이 들어와 강소를 일으켜 세웠다.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번득였다. 강소는 직감했다. 이것이 단순한 유배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자신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강소의 목에는 무거운 칼 형구이 채워졌고 손발은 굵은 오랏줄로 결박당했다. 걸어라, 갈 길이 멀다. 포졸이 등 떠미는 힘에 강소는 비틀거리며 발을 내디뎠다. 관아 문 밖에는 아내와 아들이 나와 있었으나 포졸들이 창으로 막아서는 바람에 다가오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여보 강소야. 아내의 처절한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강소는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져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는 피눈물을 삼키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행렬은 마을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산길로 향했다. 그 길은 바로 10년 전 그가 운명처럼 백호를 만났던 흑무곡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길이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했다. 마치 억울한 영혼의 한을 달래주려는 듯 숲은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몸을 떨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포효하고 있었다. 굵은 빗줄기는 흙바닥을 두들겨대며 자욱한 물안개를 피워 올렸고 그 속을 뚫고 나아가는 죄인 호송 행렬은 마치 황청이를 걷는 망자들의 행렬처럼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강소의 발목은 진을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천근만근의 무게로 늘어졌고 목에 씌워진 무거운 칼은 빗물을 먹어 더욱 육중하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찢어진 살갗으로 빗물이 스며들 때마다 불에 데인 듯한 쓰라림이 전신을 휘감았으나 강소는 신음조차 낼 기력이 없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다리를 움직일 뿐이었다. 앞서가는 포졸들은 삿갓을 푹 눌러쓴 채 연신 욕설을 내뱉었다. 에이, 재수옴 붙었네. 하필이면 이런 날씨에 죄인 놈을 끌고 산길을 타야 하다니. 선두에 선 포졸, 곰보 자국이 있는 사내인 곽포교가 투덜거리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의 허리춤에 매달린 육모 방망이가 빗물에 젖어 번들거렸다. 형님, 조금만 더 가면 흑무곡 입구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가서 대충 처리하고 내려갑시다. 비도 오는데 귀신 나올까 무섭습니다. 뒤따르던 젊은 포졸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곽포교는 킬킬거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이 녀석아,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다. 형암 나으리께서 시체도 남기지 말라 하셨으니 짐승 밥으로 주려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해. 흙무곡 안쪽 절벽 아래가 딱이지. 그들의 대화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강소의 귀에는 천둥소리보다 명확하게 꽂혔다. 역시나 유배는 껍데기일 뿐. 그들의 목적지는 사형장이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되는 비밀 처형. 강소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퍼졌다. 행렬이 산 중턱을 넘어서자 숲은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빽빽하게 우거진 고목들이 하늘을 가려 마치 초저녁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이곳이 바로 흙무곡이었다. 마을 사람들조차 낮에도 얼씬거리지 않는다는 금단의 계곡. 기괴하게 뒤틀린 나무들은 마치 고통받는 영혼들이 팔을 뻗은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들이 스치며 내는 소리는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소름 끼쳤다. 10년 전 강소가 목숨을 걸고 산군을 구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살려준 짐승의 영역으로. 이제 자신이 죽기 위해 끌려온 것이다. 강소는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그 은빛 털을 가진 존재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감이 스쳤으나 보이는 것은 오직 칠흑 같은 어둠과 차가운 빗줄기뿐이었다. 어이, 거기 서라. 곽 포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은 벼랑 끝에 다다라 있었다. 낭떠러지 아래로는 흙탕물이 된 계곡물이 성난용처럼 굽이치며 흐르고 있었고 물소리가 굉음처럼 울려 퍼졌다.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릴 높이였다. 곽포교는 삿갓을 벗어 던지며 칼을 세우르르 뽑아들었다. 서슬 퍼런 칼날이 번쩍이는 번개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강소야, 원망일랑 마라. 우리도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니냐. 저승 가서 형암 나으리나 원망하거라.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익숙한 자의 무심함이었다. 젊은 포졸과 또 다른 사내는 강소의 양팔을 잡고 절벽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강소는 젖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의 고문도, 희망 고문도 없는 죽음이 차라리 안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억울한 마는 가시지 않았다. 내 비록 힘없는 백성으로 태어나 억울하게 죽으나 내 놈들과 조형암의 악행은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 내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놈들의 씨를 말릴 것이다. 강소는 목이 터져라 저주를 퍼부었다. 그의 눈에서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곽포교는 인상을 찌푸리며 칼을 높이 쳐들었다. 주둥이만 살았구나. 어서 목을 쳐라. 빨리 끝내고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 그때였다. 칼이 강소의 목덜미를 향해 내려오려는 찰나. 숲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빗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한 기이한 정적이 감돌더니 벼락이 떨어지는 듯한 굉음이 고막을 찢었다. 크앙,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산 전체가, 아니 대지 자체가 분노하여 토해내는 절규였다. 바람이 거꾸로 솟구치고 굵은 나뭇가지들이 부러질 듯이 흔들렸다. 곽 포교의 말이 멈칫했고 칼을 쥔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압도적인 공포가 척추를 타고 뇌수까지 차올랐다. 포졸들은 사색이 되어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짙은 안개와 어둠 속에서 푸른 불꽃 2개가 일렁였다. 그것은 눈이었다. 사람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한 형형한 안광. 이윽고 어둠이 갈라지며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집채만한 덩치, 근육질의 몸을 뒤덮은 백설 같은 털, 그리고 검은 줄무늬가 왕자를 그리며 새겨진 이마, 상훈이었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거대해지고 더욱 위압적인 모습으로 흑무곡의 주인은 그들 앞에 서 있었다. 호랑이는 바위 위에 우뚝 서서 죄인 호송 행렬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놈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고 날카로운 송곳니 사이로 낮은 그르렁거림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맷돌이 돌아가는 소리처럼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호랑이다 상군이다. 젊은 포졸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다리가 풀려 흙탕물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곽 포교 역시 칼을 쥔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멧돼지나 잡던 사냥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저것은 전설 속에나 나오는 영물이었다. 진정해라, 놈은 혼자다. 우리가 셋신이 창으로 찌르면. 곽포교가 짐진 용기를 내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꼬리를 말듯 기어들어갔다. 백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위에서 내려와 그들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발소리조차 나지 않는 은밀한 움직임이었지만 그 무게감은 땅을 울리는 듯했다. 강소는 멍하니 고개를 들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마주한 그 눈빛, 10년 전 덫에 걸려 애원하던 그 눈빛이 아니었다. 지금 상훈의 눈에는 명확한 분노와 살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살기는 강소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강소를 둘러싸고 있는 피냄새와 탐욕에 찌든 인간들을 향한 것이었다. 호랑이의 시선이 강소의 목에 씌워진 칼과 피범벅이 된 몸에 잠시 머물렀다. 그 순간 강소는 보았다. 호랑이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짐승이 인간의 참상을 보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듯했다. 크르릉 백호가 다시 한번 포효하자. 가장 뒤에 있던 포졸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창을 내던지며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살려줘. 난 죽기 싫어. 도망자의 비명소리가 빗속으로 멀어져 갔다. 하지만 백호는 도망가는 자를 쫓지 않았다. 놈의 목표는 명확했다. 강소에게 칼을 겨누고 있던 우두머리. 곽포교였다. 곽포교는 도망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악에 바친 표정으로 칼을 고쳐 잡았다. 이 짐승놈이 내 가죽을 벗겨 형암 나으리께 바치겠다. 그는 괴성을 지르며 호랑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무모한, 너무나도 무모한 돌진이었다. 백호는 피하지 않았다. 곽포교의 칼이 호랑이의 미간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호랑이의 앞발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허공을 갈랐다. 피어억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곽포교의 몸이 종잇장처럼 날아가 아름드리나무 둥치에 처박혔다. 칼은 반토막이나 흙바닥에 뒹굴었고 곽포교는 피를 토하며 축 늘어졌다. 단 일격이었다. 인간의 무력, 우리 따위는 상훈의 발톱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남은 젊은 포졸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그는 손발을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상훈님, 제발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백호는 쓰러진 곽포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천천히 강소에게 다가왔다. 강소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거대한 맹수에 뜨거운 콧김이 얼굴에 닿았다. 비에 젖은 털 냄새와 야생의 향기가 코를 찔렀다. 호랑이는 강소의 앞에 멈춰서서 거대한 머리를 숙여 강소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10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교차하는 시선. 강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랜만입니다. 상훈님.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작게 들렸지만 호랑이는 알아들었다는 듯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는 강소의 목을 조이고 있는 무거운 나무칼 형구에 날카로운 이빨을 갖다 대었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단단한 참나무 칼이 과자 부스러기처럼 부서져 나갔다. 목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자 강소는 비틀거리며 호랑이의 앞다리에 기대어 쓰러졌다. 호랑이는 강소를 부축하듯 자신의 몸을 대주었다. 강소는 거친 호랑이의 털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억울함과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짐승은 말이 없었으나 그 든든한 천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따뜻했다. 아직 젊은 포졸이 덜덜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호랑이는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보았다. 당장이라도 목을 물어뜯을 듯한 기세였으나 호랑이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숲의 입구 쪽을 향해 짧고 굵게 짖었다. 크앙, 당장 꺼지라는 뜻이었다. 젊은 포졸은 네 발로 기어가다시피 하며 허둥지둥 산을 내려갔다. 그가 살아서 내려가야만 이 공포스러운 소식이 관에, 그리고 그 탐욕스러운 조 형암의 귀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리라.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강소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상훈이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한 흑무곡은 죽음의 계곡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요새였다. 호랑이는 강소가 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그의 옷자락을 물고 어딘가로 이끌기 시작했다. 10년 전 자신이 치료받았던 그 은밀한 동굴, 혹은 인간은 알지 못하는 산중의 비밀스러운 장소로 안내하려는 듯했다. 강소는 비틀거리면서도 호랑이의 뒤를 따랐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억울한 누명을 쓴 죄인의 도망기가 아니라 상운의 비호를 받는 심판자의 귀황이가 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호랑이의 은빛 털이 강소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다. 흑무곡의 깊은 동굴 안은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가 무색할 만큼 고요하고 아늑했다. 축축한 이끼 냄새와 오래된 흙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강소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다. 전신을 두들겨 맞은 듯한 통증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뼈가 으스러질 듯했던 형틀 위에서의 고통보다는 한결 견딜만 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거대한 하얀 산맥 같은 것이 보였다. 그것은 웅크리고 앉아 입구 쪽을 응시하고 있는 상운 샨준, 백호의 뒷모습이었다. 노매등은 마치 든든한 성벽처럼 강소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가려주고 있었다. 강소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신음이 새어나오자 호랑이의 귀가 쫑긋거리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금빛 눈동자는 더 이상 살기가 없었다. 오히려 늙은 아비가 자식을 바라보는 듯한 기이한 연민과 우수 유초우가 서려 있었다. 호랑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소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툭 하고 무언가를 강소의 무릎 앞에 떨어뜨렸다. 산속에서 자라는 귀한 영지버섯과 몇 가지 잎사귀였다. 지혈과 기력 회복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었다. 짐승이 약초를 알아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으나 10년 전 강소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치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강소는 떨리는 손으로 버섯을 집어들었다. 상우님, 이것을 저에게. 강소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자 호랑이는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렸다. 그것은 어서 먹고 기운을 차리라는 재촉처럼 들렸다. 강소는 우적우적 약초를 씹어 삼켰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 쓴맛 뒤로 뜨거운 생명력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호랑이는 강소가 정신을 차린 것을 확인하자 갑자기
동굴 입구 쪽으로 향하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꼬리를 거칠게 흔들고 바닥을 앞발로 긁으며 낮은 포효를 내뱉었다. 그것은 명백한 분노의 신호였다. 놈의 시선은 산 아래 마을이 있는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강소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짐승의 육감은 인간보다 훨씬 예민한 법. 산 아래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다. 아, 강소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번개처럼 스쳤다. 관아의 포졸들이 자신을 놓쳤으니 독이 오른 조형암이 화풀이 대상을 찾을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집에 남겨진 아내와 어린 아들. 강소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 돼, 여보 칠성가. 강소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호랑이가 앞을 가로막았다. 비켜주십시오. 제 처자식이 위험합니다. 가서 죽더라도 그들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강소가 울부짖으며 호랑이의 털을 잡고 매달렸다. 호랑이는 그런 강소를 내려다보더니 마치 내 등에 타라는 듯이 몸을 낮췄다. 강소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것이 상운이 베푸는 마지막 자비임을 깨닫고 허겁지겁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다. 짐승의 등은 넓고 따뜻했으며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강소가 목을 끌어안자마자 백호는 화살처럼 튀어나갔다. 빗줄기를 가르며 달리는 호랑이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나무들이 휙휙 지나가고 바람소리가 귀를 때렸다. 그것은 지상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름 위를 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한편 산 아래 관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었다. 살아 돌아온 젊은 포졸의 보고를 들은 형암 조만석은 공포보다 분노에 사로잡혀 길길이 날뛰었다. 뭐라 호랑이 상군이 미친놈이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개냐 내 놈이 겁을 집어먹고 죄인을 놓쳐놓고는 핑계를 대. 조형암은 벼루를 집어던져 포졸의 이마를 찢어놓았다. 당장 사냥꾼들을 소집해라. 그리고 그놈의 집을 털어라. 아비가 도망쳤으니 처자식을 잡아들여야 강소놈이 제 발로 기어 나올 것이다. 형암의 명령에 관아의 마당은 횃불로 대낮처럼 밝혀졌고 무장한 포졸들이 강소의 오두막으로 몰려갔다. 잠시 후 포승줄에 묶인 강소의 아내와 10살배기 아들 칠성이가 관아 마당으로 끌려왔다. 아내는 산발이 된 머리로 울부짖었고 아이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채 어미의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었다. 조형암은 대청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그들을 비웃었다. 내 남편 놈이 감히 관아의 법을 어기고 도주했다. 그 죄를 물어 내년과 네 새끼를 관비로 삼아 평생 짐승처럼 부려먹을 것이다. 아니지, 호랑이 밥으로 던져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형암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다. 아내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다. 사또,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남편은 절대 도망칠 위인이 아닙니다. 무언가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암은 들은 채도 않고 손짓했다. 시끄럽다. 전연의 주둥이를 쳐라. 형방이 몽둥이를 들어 아내를 내리치려는 순간이었다. 쿠, 관아의 높은 담장을 넘어 천둥 같은 포효가 장렬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웅장한지. 마당에 있던 횃불들이 일제히 펄럭이며 꺼질 듯 요동쳤고 몽둥이를 들고 있던 형방은 기절초풍하여 뒤로 자빠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나는 곳으로 쏠렸다. 관아의 정문. 그 육중한 나무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박살이 나며 나무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은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 하이셴과도 같은 거대한 백호였다. 그리고 그 등에는 피투성이가 된 강소가 타고 있었다. 호랑이다. 집채만 한 호랑이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포졸들은 창과 칼을 내던지고 쥐새끼처럼 흩어졌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조 형암은 술잔을 떨어뜨리고 벌벌 떨며 의자 뒤로 숨으려 했다. 백호는 성큼성큼 마당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 위압감에 눌려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호랑이는 강소의 아내와 아들 앞에 멈춰 서서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포졸들을 향해 송곳니를 드러냈다.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줄행랑을 쳤다. 강소는 호랑이 등에서 뛰어내려 아내와 아들을 끌어안았다. 여보 칠성아, 가족은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린 조형암이 별기군 무관들에게 소리쳤다. 뭘 하고 있느냐? 저것은 짐승이다. 활을 쏴라. 조총을 쏴라. 저 가죽을 벗겨오는 자에게 내 전 재산의 반을 주겠다. 돈에 눈이 먼 몇몇 사냥꾼과 포졸들이 떨리는 손으로 활시위를 당기고 조총의 심지에 불을 붙였다. 탕 타타탕 요란한 총성과 함께 화약 연기가 피어올랐다. 탄환과 화살이 호랑이를 향해 날아들었다. 강소는 가족을 감싸 안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다. 백호가 가볍게 몸을 한번 털자 날아오던 화살들이 튕겨나가고 탄환조차 두꺼운 가죽을 뚫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놈은 일반적인 짐승이 아니었다. 백두대간의 전기를 머금고 천년을 살아온 영물. 금강불고의 진강부화에 의해 몸을 가진 산신이었다. 호랑이는 인간들의 하찮은 공격에 분노한 듯 몸을 낮췄다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놈의 목표는 단 하나. 대청마루 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조형암이었다. 호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포졸들의 머리 위를 날아 형암의 코앞에 착지했다. 희익 형암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주저앉아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 백호의 거대한 앞발이 형암의 가슴팍을 짓눌렀다. 날카로운 발톱이 비단 관복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다. 형암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살려주게. 내 재산을 다 주겠네. 제발. 천하를 호령하던 탐관오리의 위세는 사라지고 목숨을 구걸하는 추한 늙은이만이 남아있었다. 호랑이는 그를 당장이라도 물어뜯어 죽일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마당 구석에 있는 강소를 바라보았다. 강소에게 처분을 맡기겠다는 뜻이었다. 강소는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대청마루에 올랐다. 그는 호랑이 발밑에 깔린 형암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을 벌레 취급하며 죽이려 했던 자였다. 강소의 눈에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주변에 흩어진 포졸들과 숨죽인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강소의 입을 주목했다. 강소는 바닥에 떨어진 형암의 관인을 집어들었다. 조만석, 내 놈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백성의 고요를 빨고 죄 없는 자를 죽음으로 내몬 내 놈을 내 손으로 죽여도 시원치 않으나 강소는 이를 악물었다. 사적인 복수로 이 자를 죽인다면 자신 또한 살인자가 될 뿐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훈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를 보는 것은 영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내 놈의 추악한 목숨은 내 손을 더럽힐 가치조차 없다. 허나 네가 저지른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강소가 소리치자 호랑이는 그 뜻을 알아들었는지 형암을 짓누르던 발에 힘을 주었다가 떼어냈다.
그리고는 형암의 뒷덜미를 입으로 덥석 물어 허공으로 들어 올렸다. 마치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물듯 했으나 그 힘은 뼈를 부러뜨릴 만큼 강력했다. 호랑이는 형암을 입에 문 채 관아의 담장을 넘어 흑무곡 쪽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으아, 살려줘. 형암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밤하늘에 메아리쳤다. 남겨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호랑이는 형암을 죽이지 않고 산으로 납치해 간 것이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다. 캄캄한 흑무곡, 상운의 영역에서 조형암이 겪게 될 공포와 고통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인간의 법으로 심판할 수 없는 악인을 향한 자연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징벌이었다. 관아는 쑥대밭이 되었고 악의 원흉은 사라졌다. 비구름이 걷히고 구름 사이로 차가운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강소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내와 아들이 그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강소 가족을 애워쌌다. 그들의 눈에는 강소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했다. 상운을 부리는 나무꾼, 하늘이 낸 효자. 강소는 더 이상 천대받는 나무꾼이 아니었다. 그러나 강소의 시선은 호랑이가 사라진 산 쪽을 향해 있었다. 산군님, 부디 저 악인을 벌하시고 평안하소서. 그는 마음속으로 깊은 절을 올렸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호랑이가 형암을 데려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10년 전부터 얽혀온 인과응보의 마지막 매듭을 짓기 위함이었다. 산중에는 형암이 그토록 탐내던 그리고 강소의 인생을 바꿔줄 마지막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에는 또 다른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밤새 호랑이에게 물려간 형암의 생사를 확인하기도 전에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 출두 소리가 고을을 뒤흔든 것이다. 암행어사 출두야. 청천벽력 같은 외침과 함께 역졸들이 관아로 들이닥쳤다. 쑥대밭이 된 관아를 보고 어리둥절해야 하던 어사또 앞에 강소는 피 묻은 죄수복을 입은 채 무릎을 꿇었다. 그는 지난밤 있었던 기이한 일들과 억울한 사연을 토해내듯 고했다. 그러나 증거가 없으면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어사또가 반신반의하며 강소의 얼굴을 살피던 찰나 멀리 흑무곡 쪽에서 짐승의 포효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무언가를 부르는 듯한 길고 구슬픈 울음소리였다. 강소는 직감했다. 상운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나으리, 저 소리가 들리십니까? 상운께서 증좌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함께 산으로 가주십시오. 강소의 강혹한 청에 어사또는 호기심과 의구심을 품고 관군을 대동하여 흑무곡으로 향했다. 밤새 비가 그친 숲은 씻은 듯이 맑았으나 흑무곡 특유의 서늘한 냉기는 여전했다. 강소가 앞장서고 광군들이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10년 전 덫에 걸린 호랑이를 구해주었던 그 늙은 소나무 아래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곳에는 실종되었던 조형암이 나무 둥치의 거꾸로 매달린 채 기절해 있었고 그 아래에는 형암이 그토록 은밀하게 빼돌렸던 뇌물 상자와 이중 장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형암의 몸에는 날카로운 발톱 자국이 선명했으나 목숨은 붙어 있었다. 놈은 형암을 죽이는 대신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더러운 탐욕의 증거물들과 함께 세상에 까발려 놓은 것이다. 죽음보다 더한 치욕과 파멸을 안겨준 셈이었다.
어사또가 장부를 들춰보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런 천하의 도적놈을 보았나. 고을의 곡간을 비우고 제 뱃속만 채웠구나. 그때였다. 덤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거대한 백호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광운들이 기겁하여 칼을 뽑으려 하자 어사또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멈춰라. 저 짐승은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상우는 위험 있는 걸음으로 강소 앞으로 다가왔다. 놈의 입에는 흙이 잔뜩 묻은 무언가가 물려 있었다. 호랑이는 강소의 발치에 그것을 툭 뱉어놓았다. 그것은 어른 팔뚝만한 크기에 좋기 천년은 묵었음직한 천종산삼 티안 종샨센이었다. 황금빛이 감도는 뿌리와 진한 향기는 보는 이들을 압도했다. 이것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천종산삼이 아니냐. 어사또조차 놀라 탄성을 질렀다. 호랑이는 형암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불로장생의 영약을 가장 핍박받던 나무꾼 강소에게 선물로 안겨준 것이었다. 강소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호랑이의 앞발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상우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목숨을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데. 백호는 대답 대신 거친 혀로 강소의 손등을 한번 핥았다. 그 까칠한 감촉이 마치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다. 호랑이는 깊은 눈으로 강소와 어사또 그리고 묶여있는 형암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놈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아기는 벌을 받았고 선인은 보답을 받았다. 내 할 일은 끝났다. 이윽고 상우는 몸을 돌려 안개 자욱한 숲의 더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신비의 영역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이 춤을 추었고 어디선가 날아온 까치떼가 호랑이의 머리 위를 맴돌며 배웅했다. 강소는 호랑이의 하얀 꼬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땅에 머리를 대고 큰 절을 올렸다. 가십시오. 부디 평안하십시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골짜기를 울렸다. 그 후의 일은 일사천리였다. 조형암과 그 일당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추상 같은 국문을 받고 차명에 처해졌다. 강소는 누명을 벗은 것은 물론 어사또의 상소로 인해 효자와 의인으로 칭송받아 나라에서 포상을 받았다. 상운이 준 천종산삼은 병든 노모를 모시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일부는 팔아 그 돈으로 굶주린 마을 사람들을 위한 구휼소를 세웠다. 강소의 집 앞에는 언제나 밥 한 끼를 청하는 나그네와 감사를 표하러 온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결코 거만해지지 않았다. 비단 옷 대신 여전히 소박한 벗을 입고 틈만 나면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상군이 다니던 길목에 고기를 놓아두곤 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강소의 머리에도 하얀 눈이 내렸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소는 손자의 손을 잡고 집 뒤편 언덕에 올랐다. 그곳에는 작은 사당이 하나 지어져 있었다. 상군지묘 샨준지무라고 쓰인 비석은 없었지만 누구나 그곳이 누구를 기리는 곳인지 알았다. 강소는 사당 앞에 향을 피우고 흑무곡 쪽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정말 호랑이가 사람을 구해줬어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묻는 손자에게 강소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목숨을 걸고 갚는단다.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 은혜를 모르고 욕심만 채운다면 그것은 짐승만도 못한 것이지. 강소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10년 전 덫에 걸려 피 흘리던 그 호랑이와의 만남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평화도 행복도 없었을 것이다. 인간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어지러웠지만 자연의 섭리는 언제나 공평했다. 뿌린 대로 거두고 베푼 대로 돌아오는 법. 강소는 바람결에 실려오는 숲의 향기를 맡으며 눈을 감았다. 귓가에 늙은 호랑이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닌 이 땅을 지키는 수호신의 따뜻한 위로였다. 흑무곡의 전설은 그렇게 강소의 입에서 입으로 대대손손 전해지며 사람들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다. 착하게 살거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짐승이라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란다. 강소의 마지막 가르침이 봄바람을 타고 온 산하에 퍼져나갔다. 멀리서 산새들이 지저귀고 흑무곡의 안개가 걷히며 찬란한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상운이 보내는 마지막 축복과도 같았다.